자, 2024년 3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냐면 2023년도 문제는요, 정말 평이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출문제가 거의 되풀이돼서 나오고 각 회당 한 문제 정도만 낯선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들어서면서 그 낯선 문제,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가 3회차 들어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 낯선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사에게 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셔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강사는 야, 쟤는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나왔어, 저 무능한 강사, 이렇게 찍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종 오류겠죠. 강사에게 뭐가 더 치명적이냐, 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것보다 내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는 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은 되게 이상한 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나오고요, 저것도 나오고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강사로서 훨씬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꼭 그래야 붙는 시험도 아니고, 사실 모르는 문제는 그냥 좀 틀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60점 이상이니까. 60점 이상이라는 거는 절반보다 조금만 더 맞춰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건데, 낯선 문제들이 예전에는 뭐 전체 중에 11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낯설었다면 이건 좀 더 늘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췄을 때 낯선 문제들도 틀리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긴 하죠. 그러나 전 여전히 지금 이전 상황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빈출 문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다면 낯선 문제에는 어느 정도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시고,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이 틀리고 해도 충분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2025년도에 또 문제가 어떻게 확 바뀌어가지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이 무슨 합격률 한 15%, 20%의 시험으로 바뀐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는데, 지금과 같이 높은 합격률로 60점 이상 되면 웬만하면 합격시켜주는 이런 시험이라면은 지금과 같이 낯선 문제가 이제 3회와 같이 나온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얇은 교재에 있는 내용만 대신 확실히 좀 숙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그러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귀납적 이론 도출 방법과 연로적 이론 도출 방법의 정의가 있으시오. 이건요,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공부할 때 나왔던 문제고 약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간 정도는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 싶을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5년간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출제가 됐는데, 혹시 모른다고 한들 귀납적 이론, 연업적 이론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5점 만점 못 받더라도 한 3, 4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부호화에 대해 설명하고 부호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3가지를 적으시는데 이것도 사실 약간 낯선 문제거든요. 보세요. 부호화, 코딩이죠. 코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죠. 설문지를 걷어와서 얘가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는 과정, 그겁니다. 그리고 부호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부호책이 뭐야? 코드북? 처음 보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은 작업형을 하면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작업형을 한번 해보면은 맨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은 1, 여성은 2로 표기한다. 어떤 건 결칙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디렉션을 주어진 것이 부호책 코드북이거든요. 그것만 알면 거기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정보 3가지는 쉽게 적을 수가 있는데, 부호책이라는 단어, 코드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의 당혹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시험장 가서 얻어맞으면은 1번도 처음 보는 문제였는데, 낯선 문제였는데, 2번도 낯선 문제라고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작업형을 같이 공부했다면은 충분히 리콜해서 쓸 수 있는 문제였다. 설문지 작성 중 포괄성, 상호 배제성인데 이것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포괄성, 상호 배제성 되게 낯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설문지 작성, 문항 그 작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따 다뤄볼게요. 자, 예비조사.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아주 쉽게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우편조사, 전화조사 맨날 나오는 문제고 가장 쉬운 문제고 장단점 맨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는 사람은 사회조사 분석사 좀 합격할 수 없어요. 이런 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신뢰도, 타당도에 비해 그래도 신뢰도는 쉽지 않습니까? 타당도보다 신뢰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평가 기준 2가지 쉽고요.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이거랑 약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감소 방안 3가지. 이거는 제가 무슨 문제인지 복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비표본 오류라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우린 비표본 오류가 뭔지 알잖아요.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2회차에선 표본 오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3회차에서 비표본 오류가 나왔네. 이렇게 하면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10번도 보는 순간 이거 처음 보는데 할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원자력 이용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고 한다.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것은 응용 문제인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풀면은 5점 만점은 못 받을지언정 3, 4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역시 우리가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틀, 전체적인 개념 같은 거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고 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만 어렵습니까?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거기다 거기에요. 대단하게 엄청난 내용들 요 구석에 요만큼 넣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꼼꼼히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 100점 맞아서 합격하라고 하시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라는 거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합격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더라도 점수를 좀 잘 쓸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뭐라도 적으시면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문제가 나와도 첫 번째 기출과 그다음에 어떤 내용, 기출과 정석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춘다. 두 번째, 모르는 내용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알고 보면 개념이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해결을 뭐라도 쓴다. 이런 감각으로 하시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다. 합격률이 60%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귀납법과 연역법,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필기시험에서 나왔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쓰는 거를 쉽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귀납법 하면은 1번 백조로 하얗다, 2번 백조도 하얗다, 다 하얗다, 100번까지 하얗다. 자, 그렇다면 백조는 하얗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개별적인 여러 사실이나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답인데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렇게 쓰면 큰 무리 없이 득점할 수 있고요. 연역법은 진리나 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두 개가 이제 서로 개념이 약간 상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예시를 통해서 아시면은 쉬운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문제고 처음에 당황할 수 있으나 예시를 먼저 떠올리고 그 예시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소크라테스만 죽여요. 왜 하필 소크라테스인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무슨 이게 이 그리스 시대에 무슨 책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귀납법과 연역법의 정의와 예시를 이렇게 쓰면은 5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문제죠. 부호화. 근데 부호화는 우리 역시 필기시험 때 봤었죠. 실기시험 때 부호화에 대해 쓰라는 내용들은 진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필기시험 때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기시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실기시험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거고 필기를 좀 대충 했던 분들은 실기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호화란 설문지의 값을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 또는 문자로 바꾸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설문지 취합한 거를 엑셀에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집하고 정정하고 보완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를 작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이 한번 알바를 해보시면은 이런 거 입력하는 알바가 있거든요. 알바를 해보시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는 공부한 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여기까지만 쓰면은 그래도 2점에서 3점은 얻을 수 있겠죠. 부호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3가지. 부호책이 뭔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업형 할 때 처음에 이 시험에 대한 디렉션을 줄 때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남성은 1, 여성은 2로 한다. 뭐 수도권은 1, 충청권은 2, 영남은 3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북이란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기 위하여 변수의 요약 통계 데이터 세트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설명서를 의미한다. 결추치가 뭐고 그런 거고요. 스프레드시트의 결과값을 옮기는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3가지를 적으라는 거는 사실 이 내용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안지에 안 적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변수명, 변수 이름, 레이블, 값 레이블, 결측값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작업형 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부호책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중 포괄성에 대해 예시를 또 설명하고, 상호배제성에 대해 예시를 대해 설명하라. 예시를 들으려고 그랬죠. 우리가 이것도 아는 내용인데, 포괄성과 상호배제성이라는 단어가 낯섭니다. 자, 포괄성이란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설문지를 마련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나이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60대거든요. 내가 60대예요. 근데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70대 이상이면 난 어디다 써야 되지? 가 나오잖아요. 쓸 데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포괄성이 위배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상호 배제성은 응답의 선택 항목이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산다 그럴까? 나는 서울 살아요. 서울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삽니까? 1. 수도권, 2. 서울, 3. 인천 이렇게 나오면 난 서울 살면 1번을 써야 되나 2번을 써야 되나? 1번에도 해당이 되고 2번에도 해당이 되네? 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배제성의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원칙은 다 알고 있죠. 응답자는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랑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거를 포괄성, 상호 배제성이라는 단어로 한 번 더 정리만 해놓으면 되는 작업입니다. 낯설겠지만 풀어야 되고, 혹시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틀립시다. 예, 모르면 틀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리고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진짜 이거는 지금 기출문제에 마다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비조사는 연구주의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로 목적과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제가 계속 했습니다.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한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쉽고 뻔하고 편하게 5점을 받는 겁니다.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나왔죠. 체계적 관찰은 관찰할 리스트가 쭉 있고 그거에다가 체크해가면서 하는 거고, 비체계적 관찰은 그렇지 않은 거고, 비슷한 걸로 보고 뭐가 있죠? 체계적 면적, 비체계적 면적. 면접법도 또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과 비체계적을 하면은, 그냥 체계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정밀하고 코딩하기 쉽고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 비체계적이라고 하면은 조사하기 어렵지만 내면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갈래를 하나 쭉 터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체계적 관찰이란 주제, 방법, 절차를 모두 정해놓은 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찰하는 방법. 주로 양쪽 조사. 비체계적 관찰이란 그런 걸 계획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했던 것이어서 연구자가 기대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거나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주로 질적 방법.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어렵지 않고 빈출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편조사, 전화조사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눈 감고도 발꼬락으로 이렇게 풀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편조사, 전화조사, 또 뭐 있죠? 면접조사, 차이점과 장단점과 예시와 비교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긴 민망한 정도입니다. 신뢰도란 뭐냐면 반복 일관성이죠.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신뢰도에 대한 설명에는 물론 주절주절 설명이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는 일관성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한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마 점수를 주지 않을 거다. 신뢰도 평가 방법은 제복 반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니까 이 중에서 이제 그리고 이건 적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두 개를 구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필기 시험 때도 중요했었고, 뭐 실기 때도 강조를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검사, 재검사법. 같은 측정도고, 같은 상황, 같은 대상에게 다른 시간에 측정한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같은 결과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은 거, 이 결과가 되게 다르네? 라고 하면 신뢰도 낮은 거. 복수 양식법. 최대한 두 가지의 비슷한 도구로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로 차례차례 해가지고 차례차례 검사를 해봐가지고 뭐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 반분법. 하나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반반 나눠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두 부분이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관관계가 높은 거다. 내적 일관성은 그냥 크롬바 알파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조사를 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데 역시나 쉬운 문제입니다. 제복 반내, 신뢰도랑 일관성, 제복 반내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3가지씩 작성하시오. 자, 3가지씩입니다. 체계적 오차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쐈을 때 여기만 막 이렇게 모이는 이게 체계적 오차였죠. 신뢰성은 있으나 타당성이 낮은 거죠. 얘를 여기로 옮겨야겠죠. 여기로 옮기는 작업, 여기 신뢰성이 있는데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타당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당도가 뭡니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연구했는가? 얘가 요거를 측정했는가인 거죠. 그래서 타당도를 높인다.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외생 변수를 통제해가지고 딱 원인과 결과만 그 독립 변수만의 원인을 평가하는 거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다. 이런 거고요. 우발적 사건, 성숙 효과, 시험 효과 등을 제거한다입니다. 3가지인데, 잘 모르겠으면, 내적 타당도 높이는 거, 외적 타당도 높이는 거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걸 써도 돼요. 우발적 사건을 없앤다, 성숙 효과를 없앤다, 시험 효과를 없앤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문제예요. 틀리지 않아요. 이런 거를 쓰시면 되고, 비체계적 오차는 뭐냐면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얘는 몰려 있잖아요. 얘는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몰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일관성이고 그게 결국 신뢰성이죠.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 방식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자나 조사관들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시킨다. 철저히란 말이 빠졌네요. 철저히.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쓰면 되고 타당도를 높이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24년도 3회 문제가 좀 이런 게 많아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체계적 오차를 감소하는 방향, 비체계적 오차 감소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타당도, 이거는 신뢰도라는 게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그걸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은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고 그다음에 그 실기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하시고 1차 때 잘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이런 문제들처럼 무조건 쉽게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표본오는 어떤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표본오차와 비교한 비표본오차의 저 차이점을 쓰시고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떤지 제가 문제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되게 이상한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시험 본 그 학생들에게서 인출해낸 거거든요. 그 시험 본 학생들이 시험 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이페스 코리아에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리콜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게 만약에 되게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였으면 분명히 기억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평이한 문제니까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아시는 분은 제보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뭔가 문제가 깁니다.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내용을 작성하시오. 역시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설문조사의 단계별 실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단계별 실시 내용, 진행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쭉 가져가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기획 단계. 예비조사겠죠? 예비조사. 그래서 문헌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예비조사 때 하는 내용들을 쭉 쓰면 됩니다. 뭐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조사를 할지 하고 뭐 정보의 가치가 비용보다 큰지 검증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결과 분석을 하겠죠. 결과 분석을 한 걸 써요. 일단 씁니다.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전산 처리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노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나에게 의뢰한 고객사에게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한다. 결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중간이죠. 계획을 세운다. 조사를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지, 자료 유형은 무엇인지, 수집 방법은 뭔지, 그다음에 뭐 그 중에서 전화조사할지, 우편조사할지, 면접조사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잖아요. 어떤 거 할지, 그다음에 조사 대상은 누구일지, 표본 추출 방법은 뭔지 등등등 왠가 것들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작성한다가 계획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 조사하기 직전에 설문지가 작성되었는지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된 방법에 따라 자료 수집을 하고 설문조사를 할 거니까 여기 설문조사라고 그랬죠. 여론조사. 조사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감독을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그 실기 또는 필기에서 1, 2과목에서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뭐 공부했냐 지금까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쓰시옵니다. 도대체 뭐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를 무슨 진짜 이렇게 길게 써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빠질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획 단계 뭐 이런 내용 다 써야 되고요.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이제 그 처음에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시작을 하면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쉬워질 거예요. 내가 뭘 공부를 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전부 무엇인가를 볼 때 이렇게 쭉 써놓고 한번 하는 이런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이 당황을 좀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 중에서 이렇게 전부 다 쓰지 않았어도 좀 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내용을 이거보다 더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5점짜리거든요. 보시는 순간 아시는 대로 다 쓰세요. 저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거 없이 떨렁 쓰려면은 이거 똑같이 다는 못 쓸 것 같아요. 뭔가 한두 개 빼먹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한 2점에서 3점 정도 받겠다. 이렇게 접근하신 다음에 칸을 좀 넓게 쓰시고 시험 보시다가 한 번 더 보고 또 추가해 넣고 이런 식으로 좀 가셔가지고 2점, 3점, 많으면 4점을 받겠다. 5점까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2024년도 3회 기출 문제였고요. 3회 기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직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 2024년도에 합격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합격률이 좀 낮게 나온다면은 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이 이제 앞으로 합격률을 좀 관리하겠나 보다. 이런 식의 트렌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합격률이 낮지 않았다. 예전하고 비슷하게 한 60% 근처였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게 되지만 그래도 점수는 좀 후하게 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합격률은 좀 낮아지고 있었어요. 2021년부터 21, 22, 23까지 합격률이 살살살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24년도에는 합격률이 좀 지금보다는 낮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비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보기에 2차 시험의 필답형을 잘 보기 위한 전략은 뭐냐면요. 1차 필기 시험을 잘 보십시오. 제가 그 전까지 전략은 1차 필기는 합격할 정도로만 보고 2차는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차 필기 시험을 좀 확실히 하셔야 이런 2차 때 공부하지 않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와도 좀 걱정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1차 필기 시험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방면에 두루두루 지식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